정말 이 고양이가 살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가느다란 생명의 줄을 잡고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고양이가 힘겹게 숨 쉬는 걸 보는데 내가 수험생, 재수생이라는 이유로 공부할 시간에만 관대했고 그 외의 시간을 쓰는 것에 너무 까칠하게 아깝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이기적이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생사를 오가면서 정말 힘겹게 숨쉬며 부풀어 오르는 고양이의 앙상한 갈비뼈를 보면서 하물며 저렇게 약하고 아픈 고양이도 살겠다고 정말 노력하는데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도 밥 잘 먹고 잘 걷고 잘 뛰고 잘 잤는데 오늘 하루 저의 건강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2012년 6월 20일 이혜주 학생. 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정치의 치료를 듣자.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알리가 부른 노래가 나오고 있고요. 참 노래가 부슬프죠. 네. 그 노래와 이 수강호기가 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음악을 그렇게 선정을 해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1년 365일 늘 항상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모든 시간을 온전히 공부에만 쏟는 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시간이 없는 척하고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이만큼의 시간도 할애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주저하고 살았었죠.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기 그 수강호기 속에는 안 나왔지만 이 이혜주 학생이 그 고양이를 막 안아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럴 시간이 있나? 시간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내가 너무 공부하는 시간에만 관대하고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 이기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건강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 여러분처럼 자고 여러분처럼 불규칙적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저한테 지내라고 그러면 거의 모든 어른들은 금방 병납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젊고 어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버텨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무리하시면 많이 무리하고 그러면 정말 금방 건강을 해치고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슬럼프에 빠지는 그 정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관리 진짜 시험이 다가올수록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아픈 기운이 있으면요. 빨리 몸을 쉬어주고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하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이단원의 아주 가장 중요한 엑기스 선거입니다. 선거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지난 시간부터 했던 내용들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2단원 처음 들어가는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과정 하나 그리고 참여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치과정에서는 정치과정의 모형 그리고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이렇게 분류해 놓으시고 그리고 참여 어렵지 않지만 시험에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이제 드디어 2단원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선거로 들어가는데요. 7. 민주정치와 선거 문제들 찜해준 학생들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와라. 7. 민주정치와 선거 1의 1번 문제를 찜해준 학생은 다용도 인간 김혜원. 2번 문제는 미래 EBS 역사 교사고요. 제 옆자리, 봄샘 옆자리 최민혁. 3번 문제는 희망이 되고픈 이경화. 4번 문제는 안성훈 토크쇼 진행자 안성은. 5번 문제는 세계적인 스튜어디스 안혜원. 7번 문제는 Impossible is nothing 주연지. 8번 문제는 12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울교대 13학번 조수진. 10번 문제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3학번 정유민. 이렇게 찜해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재로 하면요,
네, 4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6페이지 민주정치와 선거 나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하면서 남겨두었던 문제가 4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44쪽을 펴보시면요. 44쪽에 5, 6, 7, 8번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46쪽 민주정치와 선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 볼게요, 여러분. 표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연령대별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6대 대통령 선거, 17대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순서대로 나왔는데 연도 순서대로 나온 겁니다. 2002년에 16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2004년, 2007년, 2008년 이런 순서대로 나왔고요. 이런 문제 여러분 어떻게 풀면 됩니까? 이거부터 먼저 읽어내려고 하지 말고 선지 보면서 하나하나씩 찾아가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먼저 그러면 여기 선지 이거 그대로 놔두고요. 저랑 같이 선지를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투표 참여 가능 연령을 낮추면 총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에 대한 분석이나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이에요. 수연, 잘 보세요, 수연. 예. 여러분, 지금 투표 참여 가능 연령을 수연, 낮추면 정말 총 투표율이 높아질까요? 잘 보세요. 여기 딱 보시면 2007년 선거부터는 19세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19세는 참여하지 못했고 20대부터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투표 가능 연령이 낮아졌죠.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투표 가능 연령이 낮아졌던 이때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투표 가능 연령이 20대였던 이때 그 이전보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도 떨어졌고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자료에서도 투표 참여 가능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총 투표율이 높아진다라고 적용시키기는 어렵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2번 볼게요. 2002년 선거의 40대에 비해 2002년 선거 이제 한번 가볼게요. 2002년 선거 그냥 고표로 계속 보고 갈게요. 2002년 선거 40대 여기 있습니다. 40대에 비해서 2007년 선거의 50대, 2007년 선거의 50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76.3%, 76.6% 이랬는데 지금 문제에 50대에서 참여자 수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 분석하는 이런 표를 분석하는 문제에서 정말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선지죠.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건 뭐예요? 비율이 나왔습니다. 비율. 비율이 나온 것이지 사람 수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여기가 지금 높은 거지 사람 수가 50대의 참여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비율이 나왔을 뿐 수로 이것을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것. 예, 표 분석할 때 매우 자주 나오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그런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볼게요. 2002년에서 2008년 선거 모두를 해보니까 60대 이상보다 50대에서 더 많은 투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모든 선거에서 60대 이상보다 50대가 더 많은 참여율을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보니까 2002년 선거에 78.7보다 83.7, 더 높은 참여율이네요. 여기도 보니까 더 높네요. 여기도 한번 보니까 더 높네요. 미세한 차이지만.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0대 이상의 투표 참여율이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도 모두 50대가 높았다라고 말하는 건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 4번 보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8년 선거 모두 20대 후반에서 50대로 갈수록 기권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4번에 보면 기권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로 쓰면 선거 참여율이 다시 말하면 투표율이 높아진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기권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말은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4번의 선거에서 모두 2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20대 후반에서 50대로 갈수록 여기 20대 후반에서 50대로 갈수록 정말 투표율이 높아졌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되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20대 후반보다 30대가 더 크네요. 여기보다 30대 후반이 더 크네요. 여기보다 40대가 더 크네요. 더 크네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43점인데 53.2, 59, 66, 74. 더 그러네요. 또 볼게요. 42, 51, 58, 66, 76. 역시. 또 볼까요? 24, 31, 39, 47, 60. 보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를 보니까 50대로 갈수록 기권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말하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아지더라.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5번 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 선거 모두 50대 이상보다 40대 이하에서 투표를 국민의 의무로 여기는 경향이 더 강하다. 여러분 사실 4번 선지랑 수연 잘 보세요. 4번 선지랑 5번 선지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4번 선지에 보면 투표 참여율이 20대에서 20대 후반에서 50대로 갈수록 높아졌다라는 이 말은 50대로 갈수록 투표 참여를 의무로, 국민의 의무로 여기는 경향이 이 50대에서 50대로 갈수록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보시면 50대 이상보다 40대에서 의무로 여기는 경향이 더 컸다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교해보면 50대 이상에서 투표 참여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 50대가 40대보다 더 국민의 의무로 여기는 경향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진술을 했으므로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6번. 보시죠. 위의 표를 보고 나눈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볼게요.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보니까 7.8%포인트가 떨어졌고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14.5%포인트가 떨어졌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나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더 많이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한 유권자가 절반이 넘었네. 이랬어요. 진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보니까 46.1%입니다. 46.1%가 투표에 참여했으면 절반이 더 넘게 기권을 한 거고 참여를 안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뭔가요? 그렇죠.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 국민 대표의 권한이 축소되겠군. 여러분, 수연, 지혜, 기억 맞나요? 예.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 참여율이 떨어지면 국민 대표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다.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지혜야. 네. 왜요, 여러분? 똑같아요. 국민의 대표,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들을 그대로 똑같이 행사하죠. 입법에 관한 권한, 국정감시 통제에 관한 권한. 국민들의 투표율이 낮아진다라고 해서 국민의 대표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 당선자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겠군. 여러분, 이 대표성이라는 말은 잘 기억을 해두어야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반에 30명이 있는데 반장 선거할 때 토요일날 오후에 한다고 선생님이 그랬더니 애들이 다 안 오고 5명 왔어요. 그래서 5명 온 중에 4명이 찬성한 애가 뽑혔어요. 그러면 걔는 우리 반에서 반장이라고 내가 반장이니까 내 말 들어! 그러면 나머지 25명이 쟤 뭐야? 너 뽑아준 적도 없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즉, 이 반장으로 뽑는데 국회의원으로 뽑는데 대표로 뽑는데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대표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맞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이 저해되겠군. 여러분, 오히려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면요, 효율성은 높아지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독재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뭘로 결정을 하든 말든 무관심하면 오히려 더 신속하게 진행되긴 할 겁니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 의견 저 의견을 계속 토론과 토의를 거칠수록 시간은 더 지체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국민들이 무관심할 때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이 저해된다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반대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리을,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겠죠. 네, 대표가 국민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예, 국민들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한데요. 맞네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필자가 제시하였을 투표율 제고. 제고의 뜻이 뭐죠? 세령? 제고의 뜻이 뭐죠? 제고는 정도를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자가 제시하였을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뭐 다른 그 개념적인 그런 바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제시문의 주제를 잘 찾아내야 하는 거죠. 집중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이 발전되었지만 주로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이루어진 나머지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은 개선되지 못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걸 두가식이라고 하나요? 언어에서? 네.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는데 주로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의식개혁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7월 28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지역구 8곳에서의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34.1%. 아, 정말 엄청났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선거구가 47.4%였고 가장 낮은 선거구는 전체 10명 가운데 2명밖에 투표를 참여를 안 한 거예요. 8명이 안 한. 23.2%였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를 포기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로서 선거권을 포기한 유권자들의 각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글의 필자는 지금 보세요. 제도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민주적인 제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선거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은 못 따라가고 그래서 의식개혁, 각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개혁 쪽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1번, 전자투표 방식을 더욱 확대하자. 전자투표, 여러분 의식입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는 제도적인 차원에 더 가까운 거죠. 따라서 의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번째,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더 낮추어 보자. 여러분 이게 의식개혁입니까? 이렇게 하지. 이게 의식개혁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어찌 보면 제도적인 정비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보세요. 다음 3번, 주인 정신을 갖도록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자. 세령, 예, 답이 딱 나오죠. 의식개혁, 각성 3번입니다. 4번,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자. 예, 이거 여러분 제도죠. 5번, 투표 참여자에게 소득세의 10%를 1년간 줄여주자. 이것도 역시 제도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혼의 정치. 제 영혼의 정치를 하고 싶네요. 영혼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가나는 시민의 정치 참여 효과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봅시다. 가를 보면요. 정치 참여가 굉장히 안 됐을 때, 정치 참여 수준이 굉장히 높았을 때, 여러분 이거 잘 읽어야죠. 정치 참여 수준이 굉장히 높았을 때 정치적 안정도는 매우 떨어지고, 읽혀지나요? 보면 정치 참여를 안 할수록 정치 안정도는 여러분 어때요? 높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들이 똑똑한 몇몇의 대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반 대중들이요. 이렇게 너무 와서 막 참여하고 그러지 마. 그럴수록 사회는 혼란해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와 같은 이런 표는 참여 부정론의 시각. 그래서 일명 엘리트주의 쪽에 가깝죠. 나를 한번 볼까요? 나는 보시면 정치 참여가 안 됐을 때 오히려 정치 발전 정도는 떨어지고 정치 참여가 높아질수록 정치 발전 수준도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참여 긍정론의 시각. 그러면 기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는 정치 참여의 활성화가 정치적 혼란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 참여가 이렇게 많이 될 때는 혼란을 초래해서 정치 안정도가 매우 낮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가에 적합한 말이 되죠. 니은 보겠습니다. 나는 가에 비해 의무투표제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찬성한 쪽은 가일까요, 날까요? 의무로. 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선거에 참여 이런 것은 국민의 책임이자 의무다라고 그런 의견을 아주 강조해서 말할 부분은 갈까요,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나 참여 긍정론자의 입장에서는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무투표제 도입에 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역시 맞는 얘기죠. 다음 볼게요. 가는 정치 과정의 민주성을, 나는 정치 과정의 효율성을 중시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선제 하나 기억을 해 둡시다. 이거 보시면 가하고 나를 보시면요. 이 참여 긍정론자들이 이 정치에 있어서의 민주성, 정당성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이 참여하고 동의와 지지를 보여줬을 때 그 정치 권력이 정당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참여 긍정론자 입장에서 민주성, 정당성 강조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고요. 그런데 참여 부정론자들은요. 이렇게 참여할수록 정치적 안정도만 떨어져. 참여를 계속하면 할수록 안정도만 참여를 계속하면 할수록 안정도만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란스럽고 정책 결정에 혼선만 가져오고 이 참여 부정론자들이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뒤바뀐 진술이죠. 다음 볼게요.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리을 보세요. 나와 달리 가는 정치 참여의 활성화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가가 정치 참여의 활성화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얘네는 참여 부정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진술이 되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2단원의 전체의 제목은 정치과정과 참여입니다. 정치과정과 참여 2단원의 첫 번째 주제는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였습니다. 그래서 정치과정, 모형 하나 기억하고 참여에 관련된 문제를 사실 4문제나 푼 거예요. 그래서 참여에 관련된 문제가 앞서 여러분 5번 문제 보셨다시피 이렇게 표를 분석하는 문제, 투표율과 관련해서 표를 분석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참여 부정, 참여 긍정론자의 시각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거로 넘어갈게요. 선거로 넘어가서 7번째 주제, 민주정치와 선거 1.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요 주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뼈대를 세우셔야 될지 베이직앤 포인트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선거를 들어가는데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해서 앞으로 4시간 동안 선거를 할 겁니다. 조금 넘칠 수도 있죠. 이번 시간에 보세요. 이번 시간에 이 민주정치와 선거 1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 뼈대를 세우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선거와 선거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거를 들어가는데 하나는 선거, 그 자체가 뭐지? 선거. 또 하나는 선거제도들이에요. 선거와 선거제도. 그러면 선거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선거의 의미,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요. 대표자 선출하는 거요. 그리고 선거의 기능인데요. 여러분 선거의 기능은 뭐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이 있다. 뭐 정치 사회화 기능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됐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선거의 기능은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나는 국민의 다수가 나를 찍어줘서 내가 대표가 된 거야. 나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정당해. 이 선거의 기능, 첫 번째는 바로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성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죠. 이겁니다.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 또 하나, 선거의 기능. 물론 여러분 선거의 기능이 아주 대표적인 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건 의미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니까 빼고 얘기를 하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겁니다. 권력처럼 안 보이죠? 리을처럼. 네. 이거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네 있지, 권력자들, 대표자들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안 뽑아줄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요. 선거라는 수단으로 국민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의 기능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합니다. 하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제 선거로 돌아왔습니다. 선거라는 것 하나, 그리고 선거 제도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는 선거의 기능 하나, 또 민주선거의 4원칙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거 제도에는 대표 결정 방식과 선거구 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구 제도에는 소선거구 제도와 중대선거구 제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대표제의 짝꿍이고 그래요. 뒤에 와서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의 짝꿍이고 그리고 비례대표제, 직능대표제가 있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뼈대는 선거와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에서는 선거의 기능, 선생님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권력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민주선거의 4원칙, 네 가지 있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렇죠. 그리고 선거제도로 왔습니다. 선거제도에는 대표 결정 방식과 선거구 제도가 있어요. 소선거구 제도, 중대선거구 제도. 그리고 소선거구 제도의 짝꿍인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직능대표제. 이렇게 여러분 뼈대를 안 세워 놓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체계를,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그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차근차근 앞에 주제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의 의미와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50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50페이지 3번 문제 이렇게 스톱하고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고 해결되면 넘기고 해결 안 되면 같이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우리 당은요, 이번 총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공감형의 공약과 공적으로 하는 정당이 보통 하는 그런 약속인 거죠. 정책의 약속. 구체화된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필요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에 진심으로 노력했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뭐 한 건가요? 총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이 정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니네 잘못했다. 평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잘해라. 정치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해서 정치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라고. 그동안 우리 당이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나와 있네요. 향후 여론을 잘 받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꼼짝마 하고 보여준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달라지고 다시 또 하루하루 달라지고 매일매일 달라지고
예, 이 자세로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그런 집권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표 누구? 있었네요.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을 통해서 총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정치 과정에서 정치 권력을 통제하고 있죠. 잘해. 안 그러면 안 뽑아준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니은은 공약. 모두 합의형 여론에 귀초한다. 여러분, 어떤 정당이 제시하는 그 공약이 늘 국민 대다수가 합의하는 그 합의형 여론에 기반해서만 공약이 제시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정당이 정말 여러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정당은 서민을 대표로 하는 정당이 있고, 어떤 정당은 친기업가 정기인 정당도 있고, 따라서 그 공약은 어떤 특수한 집단이나 어떤 특정의 세력의 그런 이해관계에 기반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합의형 여론에 기초한다라고 말한 건 틀렸고요. 이 정치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모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한번 다시 봐야죠. 예, 오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디귿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디귿 볼까요, 여러분? 디귿 여기 있습니다. 집권정당. 집권정당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죠? 여당이네요, 여당. 이 집권정당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배출한 정당이다. 행정부 수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다. 맞아요, 여러분? 맞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가장 큰 정당이 여당이 되는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됩니다. 의회에서 적더라도 아주 적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무조건 여당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했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에서 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이 여당이 작은 여소야대 정국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리을 누구냐면 땡땡당, 예, 땡땡 동그라미당의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정치 참여자다. 여러분 헌법에 써 있다고요? 당의 대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게 본 여러분들 있을까 모르겠는데 최근에 어떤 당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서울에서는 광주에서는 부산에서는 이게 막 다니면서 저를 대표로 뽑아주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를 선출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 대표는요 그 정당의 당원들이 투표로 뽑은 반장과 같은 것이에요. 대장님이에요. 헌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정치 참여자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기억하고 디귿인가요? 네, 한번 봐야죠. 네. 이거 잘못 부르면요. 열심히 풀어주고 잘못 부르면 좀 그렇더라고요. 맞네요. 이제 여러분, 선거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거와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에서 선거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 보았어요. 이제 여기 민주선거의 4원칙입니다. 민주선거의 4원칙 보겠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건 머릿속에 박혀야 되죠. 그리고 보통선거 원칙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그 나라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보통선거입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그 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 이게 보통선거고요. 이 보통선거의 반대말 기억하세요. 제한선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통선거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얘기는 바로 재외국민 투표죠. 재외국민 선거. 이 문제를 8번째 주제에 가서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예요. 재외국민 선거. 이거 좀 띄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재외국민. 보세요. 분명히 국민입니다. 국민. 대한민국 국민인데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그들은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재외국민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죠. 왜요?
보통선거의 뜻은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이유로 안 주었던 거죠? 제한했던 거죠?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로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테마 8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는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의 한 표 가치의 동일성입니다. 1인 1표를 넘어서서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건 당연하고 동일하게 모두 동일한 표의 수를 주는 거는 동일하고 수의 동일을 넘어서서 가치까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게 평등선거입니다. 여러분 평등선거의 반대는 차등선거가 되고요. 차등선거가 되고요. 평등선거 관련해서 몇 가지 아주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등선거가 제일 사실은 어렵고 출제도 잘 되는데 첫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수특 강의에 가서 조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등선거의 한 표 가치의 문제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쫙 정리해 드린 것 있거든요. 그래서 수특 강의 선거 파트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선거구의 크기입니다. 선거구 크기에 차이가 나면 1인 1표를 주더라도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0명이 살고 있는 선거구가 있고 여기 10명이 살고 있는 선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모여서 회의할 때 나는 존재감이 있죠.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는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는요. 존재감이 떨어지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냐면 10명 중에 내 표가 한 표일 때는 가치가 100명 중에 한 표일 때보다 훨씬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모두 동일한 한 표씩 주더라도 선거구의 크기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면 이처럼 한 표 가치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는 10명 중에 10분의 1의 가치를 내고 있는데 여기는 100분의 1의 가치밖에 못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거구의 크기에 차이가 있으면 투표 가치의 차이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득표율과 의석률의 문제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득표를 50%나 받았어요. 완전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의석은 20%밖에 차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소대표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이 반대면요. 과대대표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반대의 경우에는 득표는 조금 했는데 의석은 정말 많이 차지해 갔습니다. 한 표가 굉장히 가치 있게 쓰인 거죠. 그런데 이쪽과 같은 경우는 득표는 국민들이 많이 줬는데 의석은 얼마 못 가져갔습니다. 한 표의 가치가 적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바로 한 표의 가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평등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구의 크기 차이라든가 득표율과 의석률 이런 것들은 꼭 확실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선거구 크기의 차이가 났을 경우에 평등선거의 문제, 한 표 가치의 차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억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른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선거의 반대는 선거권자가 대리인 없이 직접 투표 장소 가서 투표하는 것. 그래서 반대는 대리. 그 다음에 비밀선거. 투표 내용을 타인이 알 수 없게 하는 것. 반대는 공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5원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민주선거에 5원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5원칙이라고 할 때는 자유선거를 넣어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 이렇게 넣는데요. 자유선거의 반대는 강제선거입니다. 강제. 왜 강제선거? 그런데 이 강제선거와 관련해서 의무투표제 얘기도 나오거든요. 민주선거의 원칙, 5원칙으로 하면 자유선거에 어긋나는 것인데 왜 의무투표제?
이렇게 선거를 강제하는 이런 얘기들은 왜 나올까요?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올까요? 그건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 무관심.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46%밖에 투표를 안 하고 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러면서 의무투표제, 강제투표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 무관심이 정말 큰 문제시 되고 있어서 확산돼서 그래서 정치적 무관심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선거와 선거제도 왔습니다. 선거에서는 선거의 기능 그리고 민주선거의 4원칙 봤습니다. 민주선거의 4원칙 관련된 문제들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수업 시간의 한 장면이고요. 가다에 들어갈 선거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그대로 이렇게 딱 찾아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해볼게요. 선거제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례를 찾아서 발표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9대 1. 다시 말하면 한 4대 1 정도. 최대 선거구는 400명이면 여기 최소 선거구는 약 한 100명 정도 되는 선거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구의 크기 차이가 벌어진 것은 어떤 선거의 원칙을 위배한다라고 판결했어요.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현지 말해보세요. 선거구의 크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한 표 가치의 차이가 벌어진다. 여기서 400명 가운데 한 표보다 100명 가운데 한 표가 더 가치가 높죠. 한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위배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지. 자, 여기는 평등. 가에 들어갈 말은 평등 선거입니다. 두 번째, 선거권자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이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선거권자를 한 표 선거권을 주는 사람을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국내에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을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민이긴 한데 외국에 살아요. 영주권자들. 여러분 영주권자들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살죠.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리 없죠.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인데도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현지 어떤 원칙이죠? 일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보통 선거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자의 총 득표율을 토대로 정당 후보자의 총 득표율을 토대로 각 정당의 의석을 할당하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 이건 뒤에 가서 해야 되는데 미리 좀 하겠습니다. 1인 1표제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당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습니다. A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어요. A당 후보에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뭐로 간주했어요? A당 지지로 간주를 했죠. A당 후보에게 던지면 A당 지지로 간주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A당 후보는 좋아하고 원래부터 좋아했던 정당은 B당이었다라고 한다면 B당 지지한다고 나 말하고 싶은데 A당 지지로 간주해버렸잖아요. A당 한 번도 좋다라고 말한 적 없는데 A당 지지로 간주해버렸습니다. 내가 A당 좋아라고 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 뭐 위반한 거죠? 이거 뭐 위반한 거죠? 직접 선거 원칙 위반입니다. 맞아요. 나는 다만 A당 출신 후보만 좋다라고 했어요. A당이 좋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거 원칙 위반이죠. 그래서 평등, 보통, 직접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민혁이가 EBS에 올 때까지도 제가 EBS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선거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골라보면 그랬습니다. 투표 불참자들의 명단은 검찰로 보내지고요. 투표 불참자는 아프거나 해외에 갔다는 해명을 지방법원에 할 경우에만 제재를 피할 수가 있대요. 되게 무섭네요. 첫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50유로의 벌금이고요. 두 번째 위반 시부터는 125유로로 증액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 큰 돈일 것 같은데요. 1유로에 1,000원 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5만 원도 넘는 거죠. 이거 한 10몇만 원 되는 거죠. 그다음에 15년 이내에 만약에 4번을 투표를 안 하면 제 동생은 충분히 그랬을 텐데. 15년까지 안 됐어도 4번 안 했을 텐데. 10년 동안 투표권을 박탈해버리고 공직 임명을 제한한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뭐죠? 의무투표, 강제투표입니다. 의무투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무투표제를 여기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 진술을 골라봅시다. 기억 볼게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맞는 얘기네요. 두 번째, 투표율과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은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의무투표 해야 돼.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을수록 권력의 정당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또 볼게요. 디귿. 투표 참여를 위해 치루어야 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 여러분 의무투표제와 관련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디귿선지입니다. 여러분 디귿선지. 잘 보세요. 투표 참여를 위해 치루어야 하는 비용이 크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사람은요. 투표 참여로 인한 만족이 투표 참여했을 때 만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족이 크다면 이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투표 참여하러 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무투표에 반대하는 사람은 개인에 따라서 자기 일하느라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 일하는 시간까지 쪼개서 투표를 하러 간다거나 또는 투표 참여하러 가려면 정말 택시 타고 뭐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 그렇게 비용이 든다면 투표 참여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입장은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비용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건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족이 크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 크지 않아. 투표 참여해야지. 해. 이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강조합니다. 리을. 투표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로 법적 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없다 아니라 강제하자라는 얘기니까 틀렸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선거 들어왔습니다. 선거와 선거제도예요. 선거에서 선거의 기능,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주거나 정치 권력을 통제하거나 또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 가운데 보통 평등 중심으로 잘 보시고요. 의무투표제 관련해서 디귿선지를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선거제도 들어가겠네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